홍진호 씨의 삶은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아파트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처럼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정돈되고 예측 가능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돈과 지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CEO라고 불렀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비즈니스 관계만이 존재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침실을 비췄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은 진호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습관적으로 팔을 뻗어 협탁 위에 에르메스 넥타이를 집어들었다. 오늘 그는 미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롤렉스 데이토나. 그는 시계 태엽을 감으며 미세하게 떨리는 초침 소리에 귀 기울였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계처럼 그의 하루도 빈틈없이 흘러가야 했다. 아파트에는 작은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부터 온 집안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거슬릴 만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공기청정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실내를 채웠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점검했다. 공항까지는 차 안 막히겠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불편함 없이 입장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현지 도착해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묻어 있었다. 비서는 익숙하게 네, 대표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진호 씨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그의 차는 막힘없이 고속도로를 달렸다. 도심을 벗어나자 조금은 한산해진 도로 풍경이 펼쳐졌다. 신호등에 멈춰 선 그의 눈의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낡은 리어카에 잔뜩 쌓인 폐지 더미를 힘겹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진호 씨는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려 했다. 저런 사람들은 게으른 거야. 노력하지 않으니 저렇게 사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는 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차가운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노인의 힘겨운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을 다시 보니 노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귀찮아지는데. 불쑥 튀어나오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진호 씨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다. 신호가 막 바뀌려 하는 찰나 그는 재빨리 차창을 내리고 노인의 주머니에 지폐를 쑤셔 넣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다. 노인이 차에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서둘러 창문을 올리고 출발했다. 아무도 자신이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자비심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처리에 가까웠다. 공항에 도착한 진호 씨는 수속을 마치고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향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라운지는 그에게 익숙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그는 서류를 검토했다. 그때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주머니로 향했다. 그는 낡고 달아빠진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표면은 거칠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다. 이 라이터는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엄하고 무뚝뚝했던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 라이터는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관계의 유일한 증거물이었다. 진호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 혹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을 이 작은 물건에 투영하는 듯했다. 그는 라이터 뚜껑을 딸깍거리며 열고 닫았다. 이번 컨퍼런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함께 어딘가 불안정한 심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순간에도 그의 내면에는 잠재된 폭풍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었다. 홍진호 씨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의 고요함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비행기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품격이 보장되는 이곳을 선호했다. 완벽한 시작이야. 이번 출장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며 여유롭게 커피를 음미했다. 마침내 탑승 시간이 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진호 씨는 제일 먼저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게이트로 향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 최고이자 가장 먼저가 되기를 원했다. 비행기의 발을 디디는 순간 갓빛이 된 새것 같은 시트와 은은한 비행기 특유의 향이 그를 방했다. 그는 자신의 좌석인 이레일을 찾아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창가 자리, 가장 넓고 편안한 좌석. 그에게 퍼스트 클래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성공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예측은 좌석에 도착하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일비 좌석, 즉 그의 옆자리에는 이미 한 승객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발밑에는 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얌전히 웅크리고 있었다. 진호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개를 싫어했다. 어릴 적 개에게 쫓겨 넘어진 기억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도 있었고 무엇보다 동물이 털을 날리거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다. 특히 그가 거금을 들여 예약한 퍼스트 클래스에서 말이다. 여기 1B가 맞습니까? 진호 씨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승객이 착각하여 다른 좌석에 앉은 것이기를 바랐다. 옆자리 승객 안수빈 씨는 고개를 들어 진호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네, 맞습니다. 제가 1B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발밑에 있는 개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이 아이는 제 서비스견입니다. 서비스견 진호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서비스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개가 퍼스트 클래스에 동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실례합니다만 개가 퍼스트 클래스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그리고 냄새도 좀...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역력했다. 수빈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네, 서비스견은 훈련을 마친 장애인 보조견이기 때문에 규정상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는 짖지도 않고 얌전해서 불편을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알레르기가 심하시면 승무원에게 말씀드려서 조치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나는 어조였다. 진호 씨는 그녀의 차분함에 오히려 더 화가 났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가? 그는 분노를 사기며 승무원을 불렀다. 승무원 이 좌석 좀 바꿔주십시오. 옆에 개가 앉아 있는데 저는 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 동물이 탑승하는 건 좀. 젊은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승객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견과 동반 탑승하셨습니다. 서비스견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탑승이 허용됩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만석이라 다른 좌석으로 변경해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만석이라고요? 진호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이런 중요한 비즈니스 출장에 내가 걔 옆에 앉아서 12시간을 날아가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불한 돈이 얼만데. 그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그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했다. 평생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왔던 그에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모욕과도 같았다. 승무원은 거듭 사과했지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고객님의 불편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요를 더 가져다 드리거나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진호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승무원을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억지로 자신의 좌석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얌전히 앉아있는 커다란 서비스견이 있었다. 비행기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보였다. 이제 이륙할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이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12시간 동안 이 개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혐오감이 가득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완벽한 출장은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다. 홍진호 씨는 억지로 좌석에 몸을 구겨 넣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얌전하게 웅크리고 있는 서비스견이 있었다. 걔는 마치 자신이 투명한 존재인 양.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주인의 발밑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러나 진호 씨에게는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불쾌감으로 다가왔다. 이 빌어먹을 깨 때문에 내 12시간이 망했어. 그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이륙하는 동안에도 진호 씨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거친 숨을 내쉬고 짜증 섞인 한숨을 연발했다. 어깨를 들썩이며 시트 쿠션을 고쳐 앉는 등 온몸으로 불편함을 표현했다. 옆자리의 안수빈 씨는 애써 그의 행동을 무시하려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진호 씨의 짜증을 더욱 부추겼다. 저 여자는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게 안 보이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 진호 씨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혹시 이 개한테서 냄새 안 납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그는 코를 킁킁거리는 신용까지 했다. 사실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그는 수빈 씨를 자극하고 싶었다. 수빈 씨는 고개를 돌려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피로감과 안타까움이 엿보였다. 죄송하지만 저희 개는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견은 냄새나 털 날림을 최소화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한련이요, 훈련을 받았으면 퍼스트 클래스에 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걔 옆에서 비행을 해야 합니까? 이거 항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할 겁니다. 당신도 문제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코노미도 아니고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진호 씨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 속에는 수빈 씨를 동물이나 데리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다. 수빈 씨는 한숨을 쉬었다. 손님,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아이는 제 눈이 되어주는 가족이자 동반자입니다.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것은 제 권리이며 이 아이는 제 삶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서비스견의 목줄에 달린 안내 문구를 가리켰다. 진호 씨는 그제야 수빈 씨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보다는 그래서 뭐라는 반감이 먼저 들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다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 그는 수빈 씨의 설명을 전혀 납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각장애인이시든 아니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체 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호 씨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말에서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편협한 시야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모든 상황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전구진. 그는 진호 씨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려 보였고 평범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는 사실 FBI 특수요원이었다. 그는 임무를 마치고 본부로 복귀하던 중이었기에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우진은 진호 씨의 시끄러운 불평과 무례한 태도를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진호 씨의 교만함과 옆좌석 여성에 대한 무례함을 정확히 포착했다. 우진은 진호 씨의 행동이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타인에 대한 경멸과 공격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묵묵히 상황을 관찰하며 진호 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진호 씨는 수빈 씨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그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비행 내내 자신의 불편함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수시로 크게 기침을 하고 개털 때문에 목이 간지럽네 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식사가 제공될 때도 이 비좁은 공간에서 개 냄새를 맡으며 밥을 먹어야 한다니 참으로 대단합니다 라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비행기 내부를 촬영하는 신용을 하며 수빈 씨와 서비스견을 은근히 화면에 담으려고 했다. 이거 나중에 항공사에 제대로 컴플레인 걸어야지. 그리고 이 사진들을 언론에 뿌려버릴 거야.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완벽한 증거 수집이라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우진은 진호 씨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특히 진호 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신용을 하며 수빈 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우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진호 씨가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진은 자신이 이 비행기에서 맡은 공식적인 임무는 없었지만 FBI 요원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는 진호 씨의 행동이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빈 씨는 진호 씨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묵묵히 참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서비스견을 꼭 안고 있을 뿐이었다. 진호 씨는 자신이 이 상황의 승자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더욱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비행기는 어느덧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며 순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진호 씨에게는 12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좌석에는 여전히 안수빈 씨와 그녀의 서비스견이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진호 씨의 불쾌감은 한시도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의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불편함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했다. 진호 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아, 미팅 준비는 잘 되고 있나. 그런데 말이야, 이번 비행은 영 좋지가 않군. 옆에 뭐랄까 좀 특이한 동반자가 있어서 말이야. 좀 퍼스트 클래스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실망스럽군. 그는 휴대폰에 대고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커서 주변 승객들에게 들릴 정도였다. 그의 시선은 수빈 씨와 서비스견을 향해 노골적으로 던져졌다. 승무원들이 식사 서비스를 시작하자 진호 씨는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저쪽 좌석 말고 다른 곳에서 식사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요. 털이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움켜쥐었다.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재차 사과하며 현재 다른 빈 좌석이 없어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위생에 신경 쓰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했다. 진호 씨는 승무원의 대답에 더욱 화가 났다. 내가 이렇게까지 불편을 호소하는데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마치 세상에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른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그들의 식사에 집중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몇몇은 진호 씨의 불평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진호 씨의 유치하고 고집스러운 행동에 피로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의 눈에는 그저 이기적인 불평꾼으로 비칠 뿐이었다. 수빈 씨는 진호 씨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서비스견을 자신의 몸에 더 바짝 붙이고 눈을 감은 채 명상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인내심은 진호 씨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저 여자가 나를 비웃는 건가? 내가 이렇게 불편해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다니. 진호 씨는 이제 노골적으로 수빈 씨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를 뒤로 세게 젖혀 수빈 씨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팔걸이를 자신의 쪽으로 최대한 당겨 사용했다.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마다 서비스견의 몸에 발이 닿을 듯 말 듯 지나치게 가깝게 스쳐 지나갔다. 그의 행동은 마치 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니 알아서 기척을 줄여라 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듯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FBI 요원 전구진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진호 씨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불편을 주고 정신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호 씨가 노골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 신용을 하거나 동물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모습은 우진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는 진호 씨의 얼굴에서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선 권위주의적이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읽어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약 12시간에 걸친 비행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진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겨우 끝나는군, 이 지옥 같은 비행.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앙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불쾌한 상황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마지막까지 수빈 씨와 서비스견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싶었다. 착륙을 위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진호 씨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이 들었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판단한 진호 씨는 마지막 행동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서비스견의 얌전한 모습이 못마땅했다. 저 녀석이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웠다면 내가 더 당당하게 항의했을 텐데 그는 슬며시 발을 뻗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주의를 주지 않고 서비스견의 몸통을 강하게 툭 찼다. 그의 발끝에는 짜증과 함께 경멸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개가 놀라 짖거나 소란을 피우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불평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순간 진호 씨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드리운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쳐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홍진호 씨의 발이 서비스견의 옆구리를 강하게 차는 순간이었다. 녀석은 낑하는 짧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수빈 씨는 갑작스러운 통증에 놀란 듯 몸을 움찔했고 서비스견은 주인의 발밑으로 더욱 파고들었다. 진호 씨는 자신의 행동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군. 그러나 그의 승리감은 채 몇 초도 가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홍진호 씨, 제가 방금 뭘 본 것 같습니까? 진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성 정구진이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고 어떤 확신에 찬빛이 담겨 있었다. 진호 씨는 그 눈빛에 압도당하는 듯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진호 씨는 당황하며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개가 내 발에 걸려서 실수로.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우진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우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진호 씨의 코앞에 내밀었다. 진호 씨의 시선은 신분증에 박힌 금빛 독수리 문양과 선명한 글자에 고정되었다.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Special Agent 정우진. 진호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입은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FBI, 요원이라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지난 12시간 동안 비행 내내 괴롭혔던 평범한 옆좌석 남자가 연방수사국 요원이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홍진호 씨, 저는 연방수사국 특수요원 전구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지만 비행기 내부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비행 안전 규정을 위반했으며 서비스 동물에 대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법적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즉시 당신은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퍼스트 클래스 객실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진호 씨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경악,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이 교차했다. 그들은 진호 씨의 끊임없는 불평과 무례한 행동을 묵묵히 지켜봐 왔던 터였다. 이제야 그들은 진호 씨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진호 씨는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출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삶이, 자신의 성공이 이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과 오만함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우진의 단호한 눈빛은 그에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승무원들도 상황을 인지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우진과 진호 씨를 번갈아 보았다. 이내 수석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특수요원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승객은 비행 중 지속적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장애인 보조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객실 내 승객들의 시선은 이제 진호 씨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피로함이나 무관심이 아닌 명백한 경멸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저런 인간이었어. 자기 잘났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걔한테까지 저러다니. 무언의 비난이 진호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수백 개의 눈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는 마치 유리 감옥에 갇힌 듯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수치심과 절망뿐이었다. 수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진호 씨와 우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비스견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진호 씨에게 그저 친절하게 이해를 구했을 뿐인데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번져버렸다. 진호 씨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FBI 요원 옆에서 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폭력을 가한 자신의 행동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는 착륙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었고 진호 씨의 심장은 그 고도만큼이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홍진호 씨의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2명의 건장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들은 정구진 요원의 지시를 받아 진호 씨를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공항 경찰에게 인계했다. 진호 씨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모든 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1시간 전만 해도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즉시 공항 내 조사실로 이송되었고 예상대로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전구진 요원은 진호 씨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했고 이는 진호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비행 중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장애인 보조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 법률상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결국 입국이 거부되었고 급하게 잡혀 있던 중요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의 사업적 명성과 신뢰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언론에는 한국인 사업가, 비행기에서 난동불이다, FBI의 체포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의 회사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이 추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는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의 오만함과 무리함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편 안수빈 씨는 정구진 요원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항공사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문과 보상을 받았다. 우진은 그녀에게 불쾌한 경험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서비스견은 당신의 눈이며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수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진호 씨에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었지만
장애인과 서비스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홍진호 씨는 그렇게 초라하게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비행기 좌석은 더 이상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었고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텅 빈 고급 아파트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는 받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낡고 달아빠진 지포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라이터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렸다. 과거에는 이 라이터가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와 자신의 불안감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상기시키는 차가운 증거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돈과 성공이 자신을 모든 것 위에 있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았다. 특히 비행기에서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불편한 존재인 개 한 마리 때문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명성과 사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역설적인 고통을 느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비행기 안에서의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던 우진 요원의 눈빛,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던 승객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 사건은 홍진호 씨에게 있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수치심과 함께 작은 후회와 변화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의 내면의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홍진호 씨는 비행기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때 그의 삶을 지배했던 오만함과 물질 만능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내면에는 깊은 성찰과 함께 타인에 대한 이하와 연민이 자리 잡았다. 사업은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돈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특히 안수빈 씨와 그녀의 서비스견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았다. 어렵사리 수소문 끝에 수빈 씨에게 연락이 닿았고 진호 씨는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작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반성,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수빈 씨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호 씨가 변화하려는 노력에 감동했다고 답했다. 진호 씨는 자신의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그토록 혐오했던 동물, 특히 서비스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국내 서비스견 훈련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훈련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점차 서비스견과 교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털 알레르기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길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강아지들의 순수한 눈빛에서 그는 잊고 있던 온기와 위안을 찾았다.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방법도 모색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서비스견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서비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첫 번째 기부금은 자신이 만났던 안수빈 씨의 서비스견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과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이는 그에게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진심 어린 속죄의 행위였다. 재단 설립 몇 년 후 홍진호 씨는 한적한 공원에서 열린 서비스견 후원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교만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행사장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 이 아이들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고 달아빠진 지포 라이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라이터는 과거의 갈등과 불안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준 교훈이자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끌어준 아버지의 유산이 되었다. 그는 라이터를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 지었다.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행사가 끝날 무렵 진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흰 구름 사이로 비행기 한 대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다. 과거 같았으면 비행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비행기 안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에 몸서리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 비행기는 더 이상 불쾌한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준 값비싼 티켓이자 교훈의 상징이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현재를 감사히 여기며 미래를 기대하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의 옆으로 작은 서비스견 훈련생 한 마리가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진호 씨는 부드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맑게 웃었다. 그의 삶에는 마침내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이야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